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모르는데요. 특검은 이번에도 소환을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속도를 내는 특검 진행 상황은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벽 엄호를,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석할지 관심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오늘 검증대에 오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한풀 꺾이자 이번에는 호우가 비상입니다. 남부지방에 집중된 물폭탄으로 주민 1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부산과 경남 거제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복귀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바로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관세를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 30%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남은 기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특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불투명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란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의 건강관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출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에 대해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SNS에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특검에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뒤바뀌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관계사의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파고드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까지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웰바이오텍 전직 대표 구모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구 씨에게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럼 기점으로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시세 조정 행위에 이종우 대표나 김건희 여사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인 이모 씨 역시 구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을 캐 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사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특검팀의 다음 목표는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전 멋쟁이병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를 맡는 등 각종 의혹과 김 여사를 이을 연결고리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 역시 이종호 전 대표가 속한 멋쟁이병 단톡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토요일 대화방에 참여한 송호종 씨 자택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양 특검의 칼끝이 모두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어제 오후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이 전 장관이 어떤 경위로 호주 대사에 임명됐는지, 어떻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한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빛의 혁명을 해냈다며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소영 첫 여성 병무청장을 포함해서 차관급 12명을 임명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에 올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이력을 쌓아온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발탁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구혁채현 기획조정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강희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등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가 승진했습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대전 충남 병무청장이 발탁됐습니다. 1970년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이자 20년 만에 군 장성이 아닌 내부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령 이해도가 높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또 대통령 측근이 발탁된 건데 당장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국민의 어떤 눈높이는 무시한 보온성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은 관세청장인 이명구 현 차장을, 국가유산청장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차관급은 별도 인사청문회가 없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논란을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세트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두둔했습니다.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게는 하루 5명씩 장관 후보자 16명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자료 제출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로 논란이 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최소 3명 낙마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해졌구나.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던 후보자들은 파장이 커지자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저자이며 총장 임용 당시 검증도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내 소녀상 설치 반대 의혹 역시 행정상 부득이하게 원상복구 공문을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전직 보좌진 2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면서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보다는 송곳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데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일부는 낙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더웠죠. 길었던 폭염이 약간 기세가 잦아들면서 이번에는 호우가 비상입니다. 열대저압부가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폭염의 기세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잠시 숨 돌리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폭우가 비상입니다. 뜨거운 남쪽 해상을 지나며 발달한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해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열돔이 사라지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그동안 우리나라에 쌓인 열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일부 내륙에는 산사태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북쪽의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적지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찬 공기 남하의 변동성이 커 예보된 강수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열대 저기압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그 경향들이 일치성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특히나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는 또는 이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는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 중반에는 또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번 주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호우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행정안전부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130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밤 10시 기준으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 전남,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에서 86세대 138명이 일시 대피했고요. 이 가운데 101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거제에 이어 부산에도 어젯밤 11시 46분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발송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을 비롯한 10곳으로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고 3시간에 90mm 이상의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또 앞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거제시에도 일원면 서이말 지역에 이어 능포동 외 6곳으로 확대 발송되는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 구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YTN으로 보내주신 시청자 제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경남 창원시 대원동의 모습인데요. 비로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버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의 모습입니다. YTN에 영상을 제보해 주신 시청자 말씀으로는 아직 차량 진입이 통제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바퀴가 절반가량 잠길 정도로 물이 차면서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경남 창원 대원동의 모습이고요.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가 잠긴 모습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폭우로 더위는 한풀 꺾이긴 했는데요. 올해 이례적인 불볕 더위 때문에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대응 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만 물량 감소와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여름철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수박. 그런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돼 공급량은 적은데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수요는 급등하면서 한 덩이 3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염은 수박 당도에도 악영향이라 맛 좋은 수박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 수박을 대체할 멜론이나 참외 가격도 덩달아 올라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더위는 채소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배추는 27.4%, 무는 16%나 가격이 올랐고 시금치, 토마토 값도 오름세입니다. 높은 기온이 채소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데다 산지에서 무더위로 낮에는 수확 작업을 하지 못해 물량이 감소한 탓으로 보입니다. 오이, 애호박 가격 대부분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지금 히트플레이션, 폭염이 불러온 이제 물가 인상으로 보거든요. 1년 전에 보면 한 25%씩 뛰었고 먹거리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들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훌쩍 올랐습니다. 불볕 더위로 가금류 폐사가 늘고 있는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또 고수온으로 지난해 대규모 폐사가 났던 광어와 우럭 가격도 인상됐습니다. 특히 국민 횟감 우럭은 작년 동기 대비 41.8%나 올랐는데 올해도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어서 양식어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 값도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밥상 물가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급 안정 방안과 생육 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양식장에는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차광막 등 장비 공급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여성가족부 강선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통일부 정동영,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통과를 목표로 잡았고요.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신상털기로 소명이 가능하다고 두둔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정동영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 충돌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장관 후보자 19명 전원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낭만은 없다는 기류가 강한데요. 여론의 추이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앞두고 전담팀을 꾸린 대통령실은 휴일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후보자별 의혹과 쟁점 사항 등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 TF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청문 사안과 저희가 검증한 사안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겨냥한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대통령실은 일단 전원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첫 내각 출범부터 야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누구를 낙마시킬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 내부에선 일부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초대 내각 출범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알리기 위해 주요 14개국의 특사단을 보내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국과 협의가 끝난 4곳의 특사단 명단을 우선 발표했습니다. 오늘 출국하는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손명수 의원은 단원으로 참여합니다. 내일 프랑스로 떠나는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민주당 한병도, 천준호 의원이 단원으로서 힘을 보탭니다. 모레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 단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는 최민희, 박선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같은 날 인도로 출국하는 특사단의 단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원으로는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계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조현동 주미대사가 이임했습니다. 미국 역시 전임 주한대사가 물러난 뒤 반년 넘게 대사 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의 정식 대사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선인 시절 차기 주중대사로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거쳐 지난 5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부임한 퍼듀 대사는 대중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Now I'm entrusting David to help manage one of America's most complex and consequential foreign relationships, and I know he'll do a fantastic job. 역시 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지명된 조지 글래스 일본 대사도 4월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This is currently a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at is a powerful force for peace, a powerful force for prosperity.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 1월 물러난 뒤 반년 넘게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195곳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대사를 지명조차 하지 않은 69곳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 대사도
정무공사에게 대사대리 업무를 맡기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요국에 주재하는 공관장들에 대한 정부의 이임 지시를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 대사 자리를 비워두게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기에 잡힐 경우 정식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등 두 나라 사이 민감한 현안을 누가 현장에서 조율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연기하고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민 관세율 30%는 EU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요.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14일 발효 예정이던 대미 보복 관세를 8월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보복 조치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행할 대응 조치 준비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무역 관계를 더욱 다양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We've prepared for this and we can respond with countermeasures if necessary. So this two-track approach pays off.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율 30%는 현재 시행 중인 기본 관세 10%와 지난 4월 상호 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때 거론한 2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경고한 50%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원칙적 합의 타결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10%를 목표로 한 EU 내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C'est un marché très important pour nous. C'est un marché d'environ 350 millions d'euros chaque année de produits laitiers, en particulier des fromages. On exporte chaque année 25 000 tonnes de fromage aux États-Unis, donc c'est un choc. EU 회원국마다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인 가운데 EU 통상장관들이 현지 시각 14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은 거듭된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8월 1일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멕시코는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무역 대상국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본 뒤 더 나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8월 1일부터 구리에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내게 될 거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If there is a time of war, then we need to have the metals that we need to produce American weapons, and copper is a key component in many American weapons. 브라질의 50%의 고율 관세를 통보한 건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멕시코에도 30%의 관세를 통보한 가운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Y nosotros creemos que por lo que platicaron el día de ayer nuestros compañeros que vamos a llegar a un acuerd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y que vamos a llegar por supuesto a mejores condiciones.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지대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일 강경한 대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미국의 압박이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이시바 총리는 연일 미국을 향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私どもが関税交渉をやっているのは決して日本の国益を損ね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からであります。ある意味これは国益をかけた戦いです。 특히 미국이 깔보는데 참을 수 있느냐며 비판 수위를 한층 올리기도 했습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 등에도 미국에 많이 의존하니까 말을 들으라는 식이면 곤란하다며 한층 더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시바 총리의 자립 발언에 오히려 고무적이라며 꿈쩍도 않는 모습입니다. They have some limitations in what they can do, but the idea that Japan's military would become more capable is not something we would be offended by. It's something we would actually be encouraged by. 이시바 총리의 강경 발언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미국 측에 선거 전 양국 회담 테이블에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침묵은 어렵다며 방위비 증액 목표로 일본 GDP의 3.5%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깔보는 데 참을 수 없다고 발언한 이시바 총리의 지원 연설 영상은 다른 지원 연설과 달리 자민당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싶지만 이렇다 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일본 정부의 초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가전업체들도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국민 횟감인 광어와 우럭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상하위 격차가 2년 반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오름폭이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가 3.7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탑승객 수가 국내 대형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를 모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어린이가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도로입니다. 5살 A군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승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밤 8시 40분쯤. 바로 앞에서 이제 빡 소리가 나길래 뒤를 돌아보니 이제 스타렉스에 애기가 치여가지고 누워 있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애기가 벌써 출혈이 심하고. 피서철이라 오가는 차량과 행인이 많은 상황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군의 보호자는 사고 당시에 근처에 있었지만 함께 길을 건너지는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도 차량 속도를 줄여줄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하지만 그렇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70대 B씨가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가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설명인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31개의 경찰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매주 2회 이상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서별 상시, 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불시의 장소를 계속해서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적발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사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완주군 동상면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8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구조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승용차가 한 아파트 1층 세대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와 집 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덕길을 오르던 사고 차량이 방향을 틀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도로를 이탈한 뒤 옹벽을 뚫고 아파트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온대저기압이 동해상에 머무르면서 지금은 울릉도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오전 사이 그 밖의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영동 중북부에 많게는 120mm 이상이 되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최고 5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6도, 창원은 20.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은 한 주간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의정 갈등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죠.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언제쯤 병원으로 돌아올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전공의들이 정부나 정치권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9일 진행될 전공의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연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와 의대생의 복학은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의 유화 국면 속에 의대생은 전격 복귀를 결정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뿐입니다. 정부나 정치권과의 물밑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재검토, 출연 연속성 보장 방안 등이 복귀 조건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공의의 수련 재개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오는 19일 열릴 대전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전격 복귀가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풀린다고 해도 정부나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공의 복귀와 의료 구조 개혁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 정치권과 의료계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오늘 전공의들과 만납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당 복지위원들은 오늘 오후 5시 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의 복귀 조건과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시행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오늘로 끝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뺏고 뺏기는 이동사의 점유율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입니다.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를 내세워 본격적인 고객 끌어모으기가 한창입니다. 제 주변에 SKT 사용하던 친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번에 사태 이후로 거의 옮겨서 발표 이후로 이제 급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옮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옮긴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새로 유치한 고객을 포함해도 순감 규모는 57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시장 점유율 40%가 깨질 위기에 놓인 SK텔레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에게도 요금 할인과 무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휴업체 할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패키지로 해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후에 그래도 SK 대기업이니까 더 기기 변경 쪽에 좀 더 돈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위약금 면제 기한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보조금 경쟁으로 불씨가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2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곧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에 상한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이통 3사가 신형 스마트폰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을 앞세워 비싼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건 규제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확고했던 이통 3사의 점유율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과열된 경쟁은 당분간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유독 뜨거웠던 폭염은 여름철 유통 상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선 쿨링 패치와 자외선 차단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가전 매장에선 실외기 없는 이동식 에어컨이 인기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 자리 잡은 여름 특화 상품, 차가운 소재의 의류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토시 등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외근이 조금 잦긴 해서 외근할 때 조금 쿨토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타지도 않고 조금 이게 또 그리고 시원하다 보니까 피부에 붙이면 패치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시원해지는 이른바 쿨링 패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강타한 7월 첫째 주, 더웠던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쿨링 의류는 최대 88%, 패치는 2000%가 넘게 더 팔렸습니다. 오늘도 이 바깥 온도는 34도를 넘어서고 햇볕도 강한 날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쿨링 패치를 착용해 봤는데요. 마스크를 통해서 자외선도 차단이 되고 쿨링 패치에서 차가운 기운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휴대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냉방 제품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필수품이 되고 있는 손 선풍기는 7월 첫 주에만 지난해보다 최대 4배 더 팔렸습니다.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도 마찬가지. 방을 옮기며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에어컨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찾으면서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실외기가 설치되지 못하는 집들이 이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그로 인해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이동식 에어컨을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기록적인 더위 속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여름 유통시장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논밭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위험 지역을 확인하는 등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농민이 뙤약볕 아래 복숭아를 땁니다. 찜통더위지만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어 과수원에 나온 겁니다. 한낮을 피하려고 하지만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위를 맞기 일쑤입니다. 일할 때는 뭐 더운데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사람은 없고 나이 드셔도 연세 드셔도 일은 해야 되니 방법은 없고 더 어쩔 수 없이 하는다 지금. 폭염에 농사일을 하다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느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드론을 활용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단 대형 드론으로 논밭에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해 휴식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로 가셔서 좀 쉬면서 작업하십시오. 드론을 활용하면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기 쉽고 또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시간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넓은 반경으로 이제 큰 그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 통해서 1차적으로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덥다는 걸 인식도 하시고.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과 관광객이 많은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확성기 드론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담팀을 만들어 폭염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온열 질환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자체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로 급속하게 늘어나던 온열 질환자가 최근 나흘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26명이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 8일 하루 환자 257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나흘 연속 환자가 줄었습니다. 이런 폭염과 이상기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와 스페인에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에는 또다시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서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남부를 강타한 폭우에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평소 차량이 가득했던 거리에는 보트가 등장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주민들은 겨우 몸만 챙겨 피신했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긴급 구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홍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There have been 2 floods in the last year. We are in great trouble with people, livestock and property in these floods. Will people save their young children or their property?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도 갑자기 내린 비에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구조당국은 바르셀로나 부근 푸아강 하구에서 폭우로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정부는 사라고사에 재난구호 부대를 파견하는 등 긴급히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에 시달렸던 카탈루냐 지역은 며칠 만에 홍수 피해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폭우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범람 경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The fire department has said that they are suspend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t this time due to the flooding. They've asked anyone who has any kind of equipment down near the river to remove it.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체코의 특수 소방대가 파견되는 등 해외의 구조 인력도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푸틴을 편들었던 트럼프가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중대 발표까지 예고했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의 배경엔 드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연일 수백 대의 드론을 날려가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엔 700여 대의 드론을 쏟아부으며 최대 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으로 러시아의 항공대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드론 전쟁입니다. 지난달 러시아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해 수천억 원대의 전투기 등을 다수 파괴한 주역은 우크라이나의 수백만 원대 드론이었고, 같은 달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때도 또 한 번 드론의 위력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감시 장비 수준이었던 드론은 곧 공격 무기로 진화했고, 특히 자폭 드론은 전장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등 무기 부족에 시달리면서 드론 생산에 주력해왔는데 2023년 80만 대에서 지난해 220만 대로 늘어난 드론은 올해는 최소 450만 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Це буде багаторівнева домовленість щодо нових систем Patriot та ракет до них. Вкладаємось у власне виробництво, передусім дронів. 탱크를 이용한 대규모 공격이 드론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러시아도 드론으로 눈을 돌린 상황. 최근엔 여러 방향과 각도에서 동시에 드론을 쏟아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조종사와 드론의 연결을 차단하는 전파 방해를 극복한 광섬유 자폭 드론까지 선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데는 이 드론 기술의 급속한 혁신이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 103조 원가량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는 후방도 전선도 없고 프랑스의 능력과 힘,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내일은 역대급 폭염에 식중독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130여 명이, 또 광주와 인천에선 학교 급식을 먹고 7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또 울산과 경남 양산시 기업 8곳에서도 290여 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식당과 급식소 곳곳에서 집단 발병 중인 식중독, 올해는 더위가 일찍부터 찾아온 탓에 환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1,492명, 지난해 3배 수준입니다. 식중독은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기간에 환자가 확 늘어서 이맘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손보고 가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씻는 건 기본이고요. 또 보관 온도도 지켜야 되고 구분해서 조리기구 사용하고 꼭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척 순서까지 지키면 금상첨화입니다. 날도 더운데 식중독 걸리면 너무 고생이죠. 다들 식중독 예방 수칙 철저히 지키시고 의심 증상 발생하면 곧바로 근처 보건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폭염에 식중독뿐만 아니라 이동 노동자들도 비상입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하루 15시간씩 근무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동 노동자들을 다룬 기사입니다.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택배기사들은 하루 종일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비 오듯 흐르는 땀을 제대로 닦을 새도 없이 주 7일을 일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 수도권에서 택배 노동자 3명이 연달아 숨지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죠. 하지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시간 내에 정해진 물량을 배송해야 해서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한여름의 극한 직업이라 불리는 도시가스 검침원들도 상황이 열악합니다.
서울시가 격월 검침 지침을 내놨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은 더 없어야겠죠. 전문가들은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고시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야 사업장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식당에서 요즘 따라 국내산인 듯 국내산 아닌 국내산 같은 김치 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쩐지 맛이 이상했다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산지 위반 사례 중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게 택가리 중국 김치였다고 하네요. 총 1,672건 중에 배추김치 관련이 671건으로 약 40%나 됐습니다. 특히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266건으로 많았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이 248건으로 그 다음이었고요. 또 브라질이나 태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택가리한 경우도 104건이었고 두부와 쇠고기 원산지 표기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겠죠.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폭염으로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히트플레이션까지 겹친 상황, 원산지 위반이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경찰이 범죄 수사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기술로 증거 분석 시간을 줄이고 첨단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겹친 지문을 분리해내는 시스템인데요. 지문과 배경이 겹치면 2초 만에, 또 지문과 지문이 겹쳐도 10초 이내 개별 지문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입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영상 분석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전엔 60일치 CCTV 영상을 일일이 다 봐야 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작업에 석 달은 걸렸는데 이제는 시간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건물 위치뿐만 아니라 층수와 지하 등 신고자의 구체적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이고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AI 범죄를 잡는 AI도 개발 중입니다. 경찰은 로봇과 드론 등 다른 첨단 기술도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신속 정확한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7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소나무 숲이 누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고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이 원인인데요. 올해는 유독 확산세가 심합니다. 이미 최북단 강원 지역 곳곳에 침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는 강원도 춘천의 소나무 숲. 사철 푸른 솔숲이 군데군데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그루 소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고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앞서 감염된 나무를 베어 토막낸 뒤 비닐로 덮어 훈증 처리한 것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30년 넘게 한반도 솔숲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을 거쳐 충청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까지 깊게 침투한 상황. 이 민가와 맞닿은 소나무 숲입니다. 이곳도 이미 재선충병이 퍼졌는데요. 나무 수십 그루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감염이 확인돼 방제 작업을 반복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도 늘어난 게 원인. 지난 2020년 40만 그루던 감염나무는 3년 뒤엔 100만 그루가 넘었고 올해 역시 100만 그루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개충인 하늘소가 여전히 나무 밖에서 활동하는 시기라 감염나무를 제거하는 방제 작업도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는 상황. 항공방제 역시 주변 농민 반발이 심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주가 벌목 등 방제 작업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 산에 아직은 파랗게 있는데 그렇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30년 넘게 이어진 재선충병과의 싸움. 해마다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 대표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북한이 등재 신청서를 낸 지 4년 만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 불교의 역사와 전통 등이 얽혀있는 금강산이 문화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등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강산은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뛰어난 풍광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강원도 회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자리하며 과거부터 그림과 문학 등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뒤늦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왔습니다. 이번 등재로 2004년 고구려 고분군, 2013년 개성 역사유적 지구에 이어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앞서 우리 국보인 울산의 방구천의 암각화도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는 인천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기업과 대학에 대한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지에서 강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도시 서베너는 미국 동남부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변 서쪽 끝에 쓰임이 다한 화력발전소가 흙물로 남은 탓에 주변이 슬럼화된 것이 골치였습니다. 5년여 공사를 마친 지난 2020년 발전소가 고급 호텔로 개장하고 새로운 명소가 되면서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이 계획을 성공시킨 개발회사가 최근에는 인천의 복합단지 개발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I think you have a wonderful history also to the country and to the city. And so being a part of it is exciting. And so I hope everything will work out and we can work together closely. 조지아주 주도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델타 항공도 인천시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미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는 항공편 확대가 필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델타 항공과 업무 협정을 맺으면서 직항 노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델타 항공도 이용객 세계 1위인 애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포함해 이에 화답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의 최고의 관광 허브 도시가 되고 또 각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제조 분야 연구 인력의 산실인 조지아 공대도 주목하는 곳입니다. 특히 AI 첨단 제조 연구소를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유치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orean companies are very, very important in our own state. 여기에 이들의 인천 진출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지아 주정부와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는 현대차와 SK 등 여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교류와 관심이 많아진 곳입니다. 이곳 기업과 대학들이 인천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천시는 이렇듯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비까지 내리면서 연일 이어지던 불볕더위가 가셨습니다. 시민들은 야외 공원과 실내 쇼핑몰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담장 너머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안에서 쉬고 있던 코끼리가 밖으로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위가 잠시 꺾였던 휴일, 서울에 있는 공원 동물원으로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을 거닐고 동물도 보는 아이들 얼굴에는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프레리독과 미어캣, 반달가슴곰처럼 평소 보지 못했던 동물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시선을 빼앗겨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오전에는 여기 야외에서 조금 동물 보고 좀 놀다가
갑작스레 쏟아지는 빗줄기에 나들이객들은 하나둘 우산을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불청객이었을 비였지만 온몸이 녹아내릴 듯했던 불볕더위를 식혀주는 단비는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도 데이트하러 나오고 싶었는데 항상 너무 더워서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람도 선선하고 비가 오지만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나아서. 아직 더위가 싹 가셨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날씨. 작은 피서지가 된 쇼핑몰도 인파로 붐볐습니다. 차가운 음료수를 홀짝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먹으며 실내에 있다 보면 건물 밖의 후텁지근한 세상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비도 내리고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 며칠 동안 이어지던 더위가 한풀 꺾였던 휴일. 시민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집 밖으로 나가 나들이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폭염이 주춤하는 틈을 타 폭우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특히 경남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서울은 현재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지만 오전 중에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이 동해상에 머무르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홍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제법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 울릉도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오전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이미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중북부에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5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6도, 창원은 20.7도 등 전국에서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은 한 주간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